네, 영화계 156화 2부로 왔습니다. 2부에선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런던이 배경입니다. 왕실과 사교계의 드레스를 전담해서 만드는 레이놀즈 우드콕이라는 디자이너는 고향을 방문하던 도중 우연히 알만하는 웨이트리스에게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모델로 발탁해서 런던 사교계에 데뷔를 시키죠. 하지만 레이놀즈는 자신의 예술에만 골몰하고 일에만 몰두하는 편집증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알만한 레이놀즈의 무심함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놀즈가 자신만을 바라봐 주길 원하는 마음에 모종의 음모를 기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게임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작이 이니어런트 바이스여서 사실 내용이 엄청 복잡하고 얼기설기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봤는데 그치. 그런 거 없더라고요. 강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 레이놀즈가 자신의 모델인 알마에게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고 흘러가는 간단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니어런트 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설이 원작이었다 보니까 함축적으로 담아내야 될 이야기도 많고 인물들 자체도 병리적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매 신마다 좀 살얼음을 걷는 듯한 그런 인상이 강했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고전극이고 좀 더 안정적인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 두 인물의 대조가 관건이죠. 레이놀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남성 예술가의 전형이 아닌가. 남성 예술가들 보면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매혹적이기만 하면 뭐든 상관없다. 이상적이기만 하면 뭐든 상관없다. 나머지는 내 할 바 아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패시브로 깔려 있다는 거죠. 네. 요약하면은 자신의 미적 향유 이외의 모든 것들은 배제하고 도외시하는. 왜냐하면은 중요한 건 예술이지. 나의 미적인 통찰이고 감각인 거지. 윤리적인 그런 거는 그냥 하잘 것 없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지. 이해가 좀 가네요. 모 감독 같은 경우 작품이 굉장히 성정적이고 폭력적인 씬이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배우들이 더 이상 배우 생활 못하겠다 하고 은퇴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영화도 그런 측면이 있죠. 네. 레이놀즈와 처음에 같이 작업을 했던 조안나 같은 경우에도 레이놀즈의 사랑을 얻지 못하니까 레이놀즈 입장에서도 아 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10월의 드레스를 줘버리고 보내버리는 것을 보면은 그런 생리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레이놀즈의 예술 행위를 보면은 흔히 우리가 예술하면 생각하는 교감, 소통 혹은 인간의 그런 것 따위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남들 죄다 꼭두각시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세계를 철두철미하게 완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조화로움을 그 아름다움을 남몰래 벽 사이의 구멍을 통해서 관음하고 지켜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 이게 이 사람의 목표인 거죠. 그 순간만을 위해서 나머지는 도외시하고 배제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신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참 보시기 좋았더라. 네. 뭐 이런 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 있고 전형적인 남성 예술가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약한 내면, 약점, 공략당하기 쉬운 허점 같은 것들은 가려지죠. 그리고 절대적인 신성만이 남습니다. 네.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면모는 감춰지고 절대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 신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남에게 허점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완벽하게 바느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박적으로 자신을 몰아치고요. 이런 것은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목표는 본인의 초월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변인들, 사람들, 애정관계 이런 것들은 그냥 곁다리로 있는 거고 쓸데없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이런 류의 인물들은 그들이 약해졌을 때가 아니면은 남들과 애정관계를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하죠. 자신이 정상을 넘보지 못할 때,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 더 이상 힘들어졌을 때, 그때만 남들과 교류하는 인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그들이 애정을 구하는 거는, 남들의 관심을 갈구하는 거는 자신이 패배하고 낭망해서 좌절감을 느낄 때 무언가 위안을 삼고 싶을 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이해 같은 거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엄마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공감이 안 되고 감정이입이 안 된다면 그거는 이 사람이 이례적인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전형적인 예술가라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정도로 레이놀즈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유형의 인물들은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에서 반복이 된 거기도 하죠. 그쵸. 부기나이트의 주인공부터 시작해서 그쵸. 매그놀리아도 그런 내용이고 탐 크루즈가 했었던 그 역할. 네. 펀치 드렁크 러브는 잠시 제껴두고 데어비 블러드 같은 경우에도 다니엘과 네. 일라이라는 인물 그 대립이 주안점이 되는 영화잖아. 네. 그리고 그 둘은 아주 지극히 남성적이고 폭력적인 인물들이지. 자신이 욕망하는 대상 이외에 나머지는 모두 배제하는 인물들이고. 가족마저 신마저 버릴 정도로. 그리고 그것은 마스터에 와가지고 조금 다른 형태로 변주되고 네. 서로 상호 의존적인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비슷한 누군가는 신도를 원하고 누군가는 교주를 원하고 그 사이에서 둘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들의 이야기였는데 네. 이니어런트 바이스부터는 다소 바뀌죠. 네. 남성 인물들은 무언가 서사를 전개하려고 하고 미스터리를 해명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언가 암초에 부딪히고 자신의 전 여친이라든가 화자라든가 이런 그림자에 부딪혀서 쳇바퀴 노름하는 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팬텀 스레드에서 알마의 존재는 그거보다 좀 더 진일보한 것 같긴 하다. 알마는 레이놀즈와 대등한 존재감을 가지고 대적하는 인물이잖아요. 레이놀즈가 원하는 완전히 통제된 세계,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신으로 받들기 위해 조직된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고 돌을 던지는 인물이죠.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고 나에게도 너만큼의 자의식이 있다 라고 어필하는 호소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에서 둘의 대립이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리 우드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미 레이놀즈가 갖고 있는 성격 자체를 깨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서로 인정하고 형제로서 존중하면서 같이 협업하려고 해요. 하지만 새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레이놀즈의 세계를 깨려고 할 때 굳이 말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 선까지는 유지하되 그럼에도 협업하려고 하죠. 특히 마지막 엔딩까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그들이 그 네 명이 다시 화합하는지를 보면 레이놀즈라고 하는 역할이 시리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나. 그런 상호 보완적인 서로의 인간관계를 보여주지만 그건 상호 보완적일 뿐이고 완전 그 세계에 녹아들고 깨주는 역할은 알마를 통해서 어떻게 허물어지고 어떻게 화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레이놀즈에게 있어서 시릴은 사실 대리모드에 가깝죠. 레이놀즈는 엄마를 욕망하는 인물이잖아. 남들에게 가오 잡고 싶고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고 절대성에 도달하고 싶은 인물이지만 그만큼 약한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 약한 내면을 숨기기 위해서 남들에게 좀 더 엄격한 가면을 쓰는 거고 그럴수록 내면의 연약함은 더 내밀하게 드러나는 거지. 더 선명하게. 그거는 엄마만이 치유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엄마는 없어. 결국 누나다 이거지. 시대도 그것을 알지. 그리고 그것의 병리성도 알고 레이놀즈가 마탱이간 인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 그러니까 굳이 안 건드리는 거야. 본인이 어머니의 100% 대체문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지. 그러니까 너 나하고 싸우려 들지만 싸우려 들면은 엎어지는 건 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어찌 보면은 시리는 알마 같은 인물을 기다려왔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엄마를 요구하는 이 남성 예술가의 정신분열적인 편집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뮤즈가 와야 되는 거고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거지. 이 세계 자체를 때려부술 아예 다른 외부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시리는 내부자일 뿐이잖아. 이 세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기 원하지도 않지. 레이놀즈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그러니까 결국은 알마 같은 인물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알마가 도에 지나친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리 터부시하지 않지. 어쩌면 레이놀즈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으니까. 크게 동의를 하는 게 둘이 결혼을 한 이후에 레이놀즈의 실력이 유난히 계속 떨어져서 퇴물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시릴이 타박하지 않아요. 외부자 시선으로 봤을 땐 저기 문제가 있다. 왜 시대도 뒤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땐 겉으로 보이는 성과가 무너질지라도 오히려 내면으로는 더 완전해지고 단단해지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흔히 생각하는 성공이랄지 좋은 결과물이 과연 좋은 결과물인지 아니면은 그것이 무너질지라도 내면으로 더 단단해지는 것이 삶의 옳은 방향인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시릴이 굳이 재촉하지 않는 걸 보면 알마를 왜 원했는지 단서가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게 네. 게임이라는 소재죠.
알마가 레이놀즈에게 항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따위 게임은 집어쳐야 된다고. 너의 관습, 분장실의 규칙들, 이 모든 예술 행위들, 이것들은 게임에 불과하고 빌어먹을 것들이라고. 그리고 클라이막스 장면, 알마가 레이놀즈에게 독버섯을 먹이는 그 장면이 되면은 네. 알마가 자신의 게임을 주도합니다. 이것은 게임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분기점이 갈리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은 알마와 레이놀즈가 보드게임 같은 것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네, 그 장면에서 보면 레이놀즈가 알마를 약올리면서 져주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알마는 그것에 분통이 터져서 나가버리죠. 네. 이 장면이 함의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레이놀즈는 남에게 져줄 줄 모르는 사람이죠. 아, 그쵸. 그리고 자기 규칙으로만, 자기 게임으로만 가둬놓지 않으면은 안심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면은 자신은 신이 되어야 되거든. 약한 인간일 수 없거든. 예외 사항이 성립되는 순간, 자신의 규칙이 관철되지 않는 분야가 생기는 순간 허물어져 버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누라한테 져주지 않는 거지 게임에서. 네. 그리고 알마는 그것에 분통 터지는 거고. 왜냐면 나도 동등한 입장에서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독버섯을 먹이는 거는 개연성이 있는 거지. 너만의 게임을 할 때는 이제 끝났어. 이제 나의 게임을 할 차례야. 네. 라는 듯이. 네. 사실 이 영화를 봤을 때 음, 겉으로 보여지는 면만 봐서는 음,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 이야기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갖고 있는 성공을 갈망하는 남성이 한 여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동반자로서 살아가는지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나오는 독버섯이랄지 그런 게임이랄지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결혼 후에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랑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 재미있는 점은 보편적이지 않은 직업 그리고 강박적인 인물이 어떻게 의미를 갖고 사랑을 하는지 그것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공감이 되게끔 만드는지까지가 참 연출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간중간 보여주는 장면 중에 유달리 힘을 주는 장면들이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음악으로 심금을 울린다든지 그런 장면보다는 조용하게 여백을 두면서 일반적인 대화를 했을 때 나오는 긴장감들이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묵의 긴장감이지. 네. 특히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가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처음에 찻집에 가서 음식을 시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평범한 대사일 법한데 묘한 기분이 들어요. 어떤 기분까지 듣냐면은 이 사람들이 말로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이미 서로 안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묘한 기류와 긴장감과 대사와 눈빛과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것과 다시 한번 독버섯을 탄 음식을 버터로 요리한 다음에 다시 줄 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있는 것들을 보면은 낯선 이야기,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것들이 우리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는 재밌는 연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마와 레이놀즈의 첫 대면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게 레이놀즈가 무지막지하게 식욕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아침 식사 메뉴를 다 시키거든. 소시지부터 시작해서 소위 영국식 브렉퍼스트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종합 선물 세트로 시켜요. 그걸 보면 이 사람은 허기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치 탄탈롭스처럼 자기 손가락이라도 뜯어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야훼가 피조물을 왜 창조했겠어? 공허하니까 그렇겠지. 심심하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무언가 피조물을 원하는 사람이란 거지. 자신을 경배하고 찬양해줄 트로피 와이프가 필요한 거고 자신의 인형과도 같은 옷을 언제나 갈아입히고 모델이 되어줄 히치콕의 현기증스러운 그런 이상형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근데 알마는 그러면은 그에 대응해서 무엇 하느냐? 이 사람은 요리를 한다는 거지. 그리고 평범한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니야. 독버섯 요리를 하지 무려. 네. 왜냐하면은 레이놀즈의 본질을 잘 알고 있거든. 이 사람은 약하지 않으면 남을 찾지 않는 인물이고 남을 사랑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독버섯 정도는 먹여야 약점을 만들어줘야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 그리고 막판에 가서 레이놀즈도 그것을 깨닫지. 그렇죠. 내가 약해지지 않으면 알마를 사랑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그 점에서 이 둘의 대비가 좋다. 허기진 인물, 식욕에 집착하는 인물과 그 식욕에 대응해서 맹독을 먹이는 인물, 이 대비가 재미있다 싶고 근데 이 식욕의 측면에서 또 흥미로운 게 있지. 레이놀즈는
항상 개걸스럽게 먹기만 하는 건 아니야. 네.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일에 몰두할 때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지. 왜냐면 그 순간엔 신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레이놀즈가 여유로울 때 그렇게 모든 것을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것은 이런 강박적인 자기 통제와 자기 급기의 반대급부이기도 한 거지. 그런 식으로 신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몰아치다 보니까 자신의 약점, 자신의 허기는 점점 더 커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의상 디자인계의 마에스트로가 되면 될수록 그 허기는 더 커진다는 거지.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강박적으로 자신을 몰아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갈망과 열망이 레이놀즈를 더 높은 성취로 향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한편으로는 또 자기 파괴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걸로도 채울 수 있지만 먹는 걸로 채울 수 없는 그 성공에 대한 욕망이랄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의상 디자이너가 된 거잖아. 근데 한편으로 의상 디자이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여자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원하고 자신이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저주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잖아. 하지만 본인은 그런 여성을 직접적으로 내면적으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똑바로 살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수를 재고 그렇지. 그것에 알맞게 옷을 입혀주고 만들고 그런 여자들을 치장하고 현기증에 나오는 그 모델처럼 이상향을 찾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 그 이상형을 지배하고 소유함으로써 자신을 완전케 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런 작업을 할 때마다 무언가 섭취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의상으로 달래지만 의상으로 달랬을 때 그 공허함은 또다시 그 먹는 것으로 또 채워야 된다는 거지. 그치. 리바운드가 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의 직업은 의상 디자이너일 수밖에 없다. 이상향을 찾기 위해선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일에만 몰두해야 되는. 그리고 의상 디자이너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아주 강박적인 직업이잖아. 바느질을 한 땀 한 땀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작곡가였으면은 이런 편집증적인 강박을 연출하기가 쉽지 않지. 하지만 의상 디자이너는 직관적이야. 누가 봐도 이 직업은 아주 피곤하게 작업하지 않으면은 병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라는 게 쉽게 이해되거든. 그리고 이것이 작품의 구도하고도 아주 잘 맞닿지.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실로 남들을 조종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야. 그걸 통해서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고 남들을 모두 인형으로 다루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냐?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실에 잡혀 있는 사람이거든. 어머니의 꼭두각시인 거지. 그러네요.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어하고 그런 식으로 팬텀 스레드라는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실의 조종, 이 작품 전체의 구도를 이루고 있다. 레이놀즈를 중심으로 하여 레이놀즈의 위에 있는 것, 그리고 레이놀즈의 아래로 깔고 싶은 것, 것들을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 점에서 의상 디자이너를 소재로 삼은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의문이 있었던 게 풀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영화를 처음 보면은 유난히 두드러지는 게 카메라 워킹이에요. 우드콕 디자인 하우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꼭대기층에는 우드콕이 옷을 단정하게 갈아입고 자신을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딱 맞는 옷을 입고 출근 준비를 하죠. 그러고 나선 출입구부터 천천히 꼭두각시들이 올라옵니다. 우드콕의 직원들이죠. 그들은 사실 우드콕이 실로 조정하는 꼭두각시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관계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화 후반부쯤 보면은 공주님의 웨딩드레스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죠. 그렇죠. 그때 알마가 질투가 났는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이 집에 살고 있다. 나는 레이놀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이 집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인즉슨 나는 레이놀즈의 실에 의해서 조종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언젠간 그 실을 통해서 레이놀즈를 다시 조종할 거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바늘과 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네. 덧붙여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여차저차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부부싸움에 가까운 모습이 하나 펼쳐집니다. 일을 조용히 하고 있고 옆에서는 알마가 식사를 하고 있다가 나는 나가서 춤을 춰야 되겠다. 새해를 맞이할 때 이렇게 너가 꾸며놓은 게임의 법칙 안에서 있을 수 없다. 나는 나만의 세계가 있다. 나가서 춤을 춰야겠다. 그러고 집을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멀찍이 바라보는 레이놀즈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에 파티가 열리는 집으로 들어가서
레이놀즈가 2층에서 1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실로 조종하고 있는데 알마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동등한 관계일 때만 서로를 볼 수 있고 서로를 조종할 수 있거든. 그래서 1층으로 옮겨가서 벽에 기대고 있는 알마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쯤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높낮이를 통해서 서로 세계를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서로 어떻게 존중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감정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 알마가 레이놀즈의 내면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는 장면은 그 장면이죠. 알마가 바바라 부인의 드레스를 벗기는 장면. 레이놀즈의 근원은 어머니의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준 거거든. 근데 어머니는 재혼하러 갔고 웨딩드레스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데 이 응어리는 어디서 해소할 거냐? 이것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알마라는 거지. 바바라 부인의 드레스를 벗기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이야기했지만 궁금증이 드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카메라의 움직임이 초반에 두드러지잖아요. 그러다가 후반에 갈수록 정적이 되는데 초반에 보면 그 집 전체를 레이놀즈가 짜놓은 그 세계를 보여주다가 상하의 관계, 높은 층에 있는 사람과 아래층에 있는 사람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유연하게 보여주다가 자동차로 레이놀즈가 이동할 때는 뒤에서 처음엔 비춰주다가 알마와 제외한 다음에는 앞에서 그들을 바라봐 주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야기가 한참 진행된 다음에는 엄마의 유령이 나타난 이후에는 크게 카메라 워킹이 두드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서 중반부까지는 엄마의 시선으로 우드콕의 어머니의 시선으로 이 영화가 진행이 되다가 어머니의 유령이 사라진 이후에는 좀 더 멀리서 보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메라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서사 전개에 있어서 실용적인 이유가 아닐까? 초반에는 레이놀즈의 세계를 설명할 게 많잖아. 그리고 형상화해야 될 것도 많고 의상실의 조직도라든지 아니면 레이놀즈의 내면이라든지 혹은 감정의 동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서사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레이놀즈와 알마의 대립으로 압축이 되잖아. 이 상황에서는 카메라가 날뛰기보다는 좀 더 침착하게 양자를 조명하는 게 타당한 거고. 변화가 좀 급변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두 번째로 좀 궁금했던 거는 이게 디자이너가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주는 순간 결혼하지 못한다라는 저주를 본인이 계속 염두에 두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사실 후반부에 갔을 때 공주님의 웨딩드레스를 작업할 때 몰래 새겨놓은 나는 저주받지 않았다 그 글귀 때문에 좀 억지로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나는 있었거든. 이게 그렇게까지 공감이 되지 않는단 말이지. 내 입장에서는 감독답지 않게 도구적으로 사용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뭐 레이놀즈의 강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덧붙여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다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주를 받지 않았다고 내면 깊이 이야기하는 건 본인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모순된 거잖아 이걸. 그리고 또 하나는 아스파라거스를 소금을 쳐서 굽게 원하는데 굳이 알마가 버터로 요리를 한 다음에 음식을 준 다음에 둘이 급격하게 싸우게 되죠. 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 왜 이렇게 자꾸 강한 척하냐, 이거 하나 먹어줄 수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너 나를 죽이러 왔냐, 총 있냐, 총 있냐, 총 있냐라고 한 5번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수 터뜨리고 웃긴 했는데 유치하잖아 사실 사람 싸움이니까. 본인들은 진지하겠지만 죽이러 왔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처리해야 될 수 이유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코미디로 연출하고 싶었다고 생각해서 뭐. 근데 코미디를 연출은 하는데 막상 그리고, 보여지는 장면은 되게 진지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코미디인데 뭐 레이놀즈와 알마의 대화에서 그게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레이놀즈는 그만한 강박성이 있는 인물이고 모든 것이 자기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 인물인데 버터를 먹이니 독을 먹인 거나 다름없지 이거는. 아침 식사에서 자기 루틴 하나만 깨져도 하루를 망친 사람인데 의상실을 비워가지고 버터를 먹이는 건 거의 사형 선고지 뭐. 네, 그렇기 때문에 총 들고 왔냐 뭐 이런 식의. 물론 총이라는 어휘가 가리키는 게 말 속에 뼈가 있긴 하지. 알마는 말 그대로 레이놀즈의 세계에 총구를 겨누는 사람이잖아. 어찌 보면은 알마라는 존재에 대한 레이놀즈의 위협감, 공포감을 언중유골의 방식으로 드러냈다고 봐도 무방하겠지. 홍상수 영화에도 그런 거 많잖아. 등장인물들끼리 투닥투닥하면서 던지는 대사인데 따져보면은 핵심어고 뭐 그런 거. 그냥 지나가는 말일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제가 좀 걸렸나 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음. 처음 독버섯을 먹은 다음에 쓰러진 다음에 의사가 찾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굳이 fuck off라고 하면서 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후에 다시 의사를 만나게 되죠. 그때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너한테 fuck off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한 다음에 별달리 사과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 무슨 이유가요?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은 거지. 아 그냥 초딩처럼 제 질투나니까 저한테 fuck off 해버리고 나중에 또 사과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딱히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만큼 레이놀즈는 존나 허세레스한 인물이다 뭐 이런 거를 잘 보여주잖아. 사실은 아주 약하고 편집증적이고 이런 걸. 지금 생각나는 게 레딧에서 PTA한테 어느 유저가 레이놀즈와 본인이 얼마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PTA가 나는 그런 병신은 아니다. 하지만 공감은 한다 라고 이야기한 게 있거든. 뭐 그런 맥락이겠지.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PTA는 레이놀즈의 병신이라고 생각하고 썼다 이거잖아. 그냥 감독이 못을 박았네요. 병신이니까 저런 행동하는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다. 그냥 캐릭터를 나타내주기 위한 그냥 그런 대사와 이야기였을 뿐이다. 뭐 그런 정도. 뭐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거지 뭐. 그 정도로 좀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알마의 캐릭터. 레이놀즈가 아주 투명한 것에 비하면은 알마는 그보다는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놀즈가 알마를 왜 원하고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변덕스럽게 구는지는 우리가 익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마가 왜 레이놀즈를 좋아하는지, 왜 레이놀즈에게 이렇게 집착하는지, 왜 레이놀즈와 주도권 게임을 해서 결국 이기고 싶어 하는지, 이건 사실 영화를 통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PTA야말로 레이놀즈다. 네. 레이놀즈가 자신의 옷을 입어주고 무대를 밝혀주고 자신의 광휘를 돋보이게 해줄 모델을 원하는 것처럼 PTA도 자신의 영화를 빛내줄 배역을 원했다. 레이놀즈가 알마를 생각한 것처럼 PTA도 알마를 생각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성 예술가의 입장에서 이런 여성 캐릭터는 미지의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모호하게 욕망이 처리되고 묘사가 불충분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크게 궁금하고 일부에서 이야기했듯 영화를 보고 오디션을 본 다음에 캐스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지가 선명했겠죠. 영화를 보면서 이 배우 누구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알마에 어울리는 역할일 텐데 누구지? 싶은 궁금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마 그 자체를 미지의 세계로 갖다 놓고 이 영화에서도 굳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 감독이 폴 토마스 앤더슨인데 캐릭터를 설명할 잠깐의 장면 활용을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아마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미지의 세계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배우 자체도 약간 그런 매력을 좀 갖고 있잖아요. 네. 미지의 세계로 남겨두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요? PTA가 레이놀즈만큼 알마를 몰랐던 거야. 레이놀즈는 자기가 익히 아는 세계지만 알마는 잘 모르니까 묘사를 잘 못한 거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PTA가 이걸 자기 아내와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거거든.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 정도로 묘사를 했다는 거는 내가 이런 인물을 원하고 갈구하긴 하지만 이 인물들이 왜 나에게 이래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거하고도 비슷한 거잖아 사실. 배경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물론 알마는 어느 정도 환상적인 존재로 처리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영화의 전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인물의 강박이나 레이놀즈와 대등한 꼬인 구석이나 그런 것들이 풀려야 되는데 레이놀즈에 비해서 덜 풀렸거든. 그거는 결국 이런 인물상에 대해서 PTA가 모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 네. 저 단점을 좀 꼽자면은 사실 레이놀즈의 캐릭터는 자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실에도 의상을 디자인해주고 납품을 해주는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자신의 옷감 안에다가 어머니 사진을 놓는다. 자신의 비밀을 어디 안에 숨겨놓는다. 이걸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세계가 완벽한 사람이 한눈에 반했다고 이런 비밀을 이야기한다? 공감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데려왔을 때 자신이 어떻게 의상을 만들게 됐는지, 웨딩드레스를 어머니께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되게 깊은 내면에 있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처음 본 사람한테 얘기한다? 이해가 많이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알마가
자신의 마네킹처럼 취급하고 옷에 치수를 재잖아요. 그리고 뜬금없이 등장하는 시리얼과 함께 치수를 대는 것을 불쾌한 기색은 드러내지만 화는 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의심이 갔어요. 알마 같은 독버섯을 먹일 정도로 강력한 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순수히 수긍하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간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언가 그들이 맺어질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고 두 사람이 처음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대화 나누는 장면이 굉장히 매혹적이고 빠져들 만한 장면 연출이긴 하지만 이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충분한 당위성을 제공하진 않는다. 어떻게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순수하게 이야기하고 마네킹처럼 취급하는데 불쾌하지 않고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폴 토머스 앤더슨이 본인이 갖고 있는 환상을 녹여놨기 때문에 관객을 이해시키는 데는 불충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후자에는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고 레이놀즈가 왜 처음 만난 알마에게 미주알 고주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납득하는 게 이런 인물들은 모순성이 강해요. 그리고 자신이 내뱉는 큰 소리에 비해서 연약한 인물들이라 그리고 특히 이 레이놀즈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이 그 이전에 신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암시가 되거든요. 엄마 보고 싶다 이지를 하고 있잖아. 평소에 잘 가지도 않던 고향에 간 거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 해제될 수 있는 공간에 찾아온 거고 거기에서 아주 자신에게 잘 맞는 파트너를 발견한 거지. 그 상황에서는 이런 철두철미한 인물은 그 반대급부로 뭐든지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은 무진기행의 안개처럼 그 공간에 남겨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자신의 작업장으로 데려오잖아요. 그쯤 되면 위화감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모든 걸 털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남겨두고 아예 없는 사람처럼 다시 자신의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자신의 공간에 들어가서 자신의 완벽한 뮤즈로 삼는 것처럼 보여서 의아했었습니다. 내 비밀을 안 이상 넌 내가 완벽하게 소유해야겠어 라고 해도 말은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게 처음이 아니잖아. 영화를 처음부터 보면은 이미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 이게 이 사람이 이전에 여러 파트너들과 불화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해. 왜냐면은 자기의 내면 남들에게 눈치채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근데 그만큼 남들에게 털어놓고 싶은 갈망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신의 파트너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흘렸겠지. 근데 그게 자기는 짜증나는 거야. 내 일생일 때 실수를 했어. 이런 이야기 하다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조안나 같은 애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지. 나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또 쉽게 털어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통제라는 게 얼마나 왜소한 것인지 이게 좀 더 잘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남성 예술가 군상에서는 꽤 흔하지 않나 이런 게. 오히려 그것을 모성애처럼 자신의 나약함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꼬실 수 있는 그런 뉘앙스. 그런 거보다도 이제 그런 걸 실토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인 거지. 평소에 받는 스트레스가 워낙 강하니까. 근데 실토하고 나서 좀 지나고 보면 그게 또 스트레스야. 씨발 내가 그 얘기를 왜 했지? 참지 못하고 또 얘기했구나. 나의 나약함을 또 보였구나. 그러면은 상대에 대한 공격으로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 또 상대하고 관계가 악화되고 그게 또 스트레스고 뭐 그러면 또 상대를 갈아치우든가 또 다른 상대를 만나든가 충동적이고 변덕적인 게 이 사람들의 특징인데 외면적으로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통제적이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점에서 감독이 설명을 촘촘하게 하지는 않았는데 아주 말은 안 되지 않는다 정도 생각하고 있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군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은 카메라가 직접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장점이긴 해요. 초반에 카메라 워킹, 우드콕 디자인 하우스의 멋진 세계를 유려한 카메라 움직임으로 레슬리 맨빌이 직접 카메라를 응시하면서까지 이곳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부드럽긴 하지만 직접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감독이 요거 보여주고 싶구나. 이게 의도가 확실하거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낭만적으로 찍은 장면이 몇 장면이 있어요. 알마와 레이놀즈가 처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타는 장면을 보면 옆에 가로등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두 사람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장면을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흑백 명암대조도 아주 명료하고. 그쵸. 근데 위화감이 드는 게 유려한 동선으로 보여줬던 카메라 유형과 그림처럼 프레임을 아예 하나 잘라버려서 멈춘 듯한 화면을 보여주는 것과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후반부에 갔을 때 드디어 사랑 고백을 할 때
상황을 보면은 왼쪽에는 완성된 드레스가 걸려 있고 소파에서는 알마가 자고 있다가 이제 레이놀즈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때 점점 클로즈업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의도가 분명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너무 표면적인데 드러나는 것 자체로 다인 것 같아. 내밀한 것은 없는 것 같아. 아 물론 충동적인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가벼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식사를 하다가 알마가 춤을 추고 싶다고 하고 뛰쳐나간 다음에 레이노즈가 굉장히 허전한 마음에 문에서 머리를 박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다시 식탁으로 점점 걸어오는 장면. 웃긴 것도 있는데 불쌍하잖아. 이제 다 늙은 노인 같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한데 리듬이 안 맞는데 그 다음 보면 댄스룸에서 알마가 벽에 기대서 있고 그 벽에 기대 있는 알마를 찾으러 레이놀즈가 찾아 돌아다니는데 카메라 쭉 움직이다가 벽에 기대 있는 알마 그리고 그녀를 잡는 레이놀즈를 3초 5초 정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화면 자체나 이야기 흐름 자체는 복잡하게 말 못할 것들이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여러 감정이 들긴 했는데 그때 카메라 장면도 패션하고 찍는 듯한 나는 이거 되게 멋있게 찍고 너네가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게끔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구도 딱 그런 것 같아가지고 심하게 얘기하면은 세미 프로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여주려고 하는 감정을 정직하게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몇 카메라 장면들이 감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일정한 흐름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그게 오점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대놓고 1950년대에 우아하고 수려한 그런 감정을 기반으로 갖고 있고 그 안에 두 세계가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고 부딪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중간중간 그것을 가볍게 단면적으로 처리한 그 카메라 움직임이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단점까지 이야기를 했으니 슬슬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녀런트가 있을 때는 극장에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굉장히 아쉬웠는데 몇 년 동안 아쉽다가 드디어 오랜만에 PTA의 작품을 극장에서 보겠구나. 또한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은퇴작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뭔가 진하고 이야기가 꼬여있고 막 그런 것들을 살짝 기대를 했다가 생각보다 말랑말랑한 이야기네. 그리고 웃긴 이야기였네 라는 생각 때문에 가볍고 재미있게 봤고 사실 감독이 진하게 연출한 것들 농밀하고 차분하게 대화 나눌 때 신경전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작품들에서 병리적인 인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단 아니 두 사람이 아웅다웅 하는구나 사랑 싸움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PTA 식의 스타일로 연출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까지 깊이 탐구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보여준 것 그거 자체로만 그냥 끝내는 게 오해할 해석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3.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레이놀즈가 예술가로서 아마 이후 패망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예술가로서 네. 왜냐면은 이런 남성 예술가들에게는 예술을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위대해지고 완벽해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근데 거기에 사랑이라는 불순물이 개입하는 순간 이 메커니즘은 작동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작품 말미에도 레이놀즈 이상씨는 망해가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 레이놀즈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예술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술 작업이라는 게 그리 행복하지 않은 거라는 이야기죠. 그쵸. 그리고 인간적인 소망과는 별 관련이 없는 거고 오히려 아주 도착적이고 변체적인 그런 것이 예술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치유받는 순간 약해지는 순간 레이놀즈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아마 이것이 PTA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특질이기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알마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못한 것이고 레이놀즈는 그에 비해서 아주 능숙하게 묘사했다. 그 점에서 PTA의 어설픈 사랑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점에서는 남성 주동 인물에게 초점을 온전히 맞췄던 펀치던 클러브가 호소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그거는 PTA가 잘 아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거든. 네.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알마에게 비중을 할애했을 때 그만큼 알마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작품의 추동력이 펀치 덩크 러브만은 못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PTA가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자는 잘 몰랐다. 뭐 그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별점은 3개 반 주고 싶습니다. 네. 결국엔 뭐 사랑 이야기인데 본인이 너무 예술가 기질의 남성만 잘 표현했다 보니까 여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실일에 대한 묘사도 조금 단순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 사람은 왜 결혼 안 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 법도 하고 뭐 싸우곤 있지만 딱 봤을 때는 자기 삶을 잘 찾고 있는 여자인 것 같은데 협력자, 조력자 정도의 레이놀즈에게 비춰지는 모습으로만 보여줬지 그렇게까지 묘사가 깊지는 않거든요. 네, 뭐 그것도 표현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더 가벼워진 면들이 있잖아요. 네. 네, 오랜만에 PTA 감독의 작품이었는데 다음 작품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는 팬텀 스레드였고요. 다음 주에는 3빌보드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